자,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여러분. 안나 까레니나를 딱 펼치면은 처음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고요. 한 줄 띄우고 오블론스키 집안에 일어난 문제점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문장은 톨스토이가 태고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공들여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 좀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안나 까레니나는 번역본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국내에 안나 까레니나 인기가 높아지면서 번역본도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를 학적으로 비교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요약을 한 영상이 여기 있는데요. 그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그거를 보셔도 될 거고요. 전 지금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첫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블론스키 집안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블론스키 공작이 이제 이 집의 이제 가장인데, 오블론스키 공작이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이 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난 것이 들통이 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륜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륜 자체는 스테판 오블론스키입니다. 스테판 아르까지예비치 오블론스키인데요. 이제 스찌바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립니다. 불륜 행각을 저지르러 온 거는 스찌바에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게 들킨 게 이제 문제예요. 왜 바람을 피웠죠? 이 스찌바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 레빈이 이제 친구인데요. 레빈하고 만나는 장면이 소설 초반에 나옵니다. 지금 이번 역인데요. 소설 초반에 나오는데, 레빈이 사실 여기 와가지고 스찌바를 만나는 거는 뭐 친구니까 이렇게 안부 묻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레빈의 처제에게 스찌바의 처제에게 레빈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지, 뭐 마음에 든 사람은 없는지, 혼처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사실 만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그참에 스찌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 부인에게서 부인은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이때 이제 사랑이라 하면 그런 이제 매력들인 거죠, 성적인 매력. 그래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는데, 그런데도 부인은 끊임없이 뭡니까? 의무를 요구하는 거죠. 네가 남편인데, 네가 애들 아빠인데, 네가 또 사위인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여자가 있고, 아내고, 또 저쪽에는 뭐예요? 아무런 어떤 의무와 강제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 사랑만 주겠다는 그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번에는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 애들을 돌보는 가정교사하고 이제 이렇게 연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가 부인이 솔직히 빡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스치바 입장에서는 그 레빈한테도 얘기하지만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은 예쁘지도 않은데 자꾸만 해달라는 것만 있고, 저쪽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해달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기우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오블론스키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SOS를 치죠.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기는 모스크바입니다.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동생이 바로 안나 아르까지예브나 까레니나입니다. 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나 이렇게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네가 와가지고 너의 옳게 언니 좀 진정시켜 줘라 해가지고 여동생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안나 까레니나가 오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고, 일단 오블론스키 집을 먼저 보면 아내가 다리아인데요. 돌리라고 이제 이름이 불릴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도 칠판에 써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리아인데, 다리아는 쉐르바츠키 공작 집안의 딸이에요. 1번 딸인가. 그런데 그 집에 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다리아였어요. 근데 보시면 스치바 오블론스키가 되게 능력이 이제 있는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예쁜 애랑 공작 집안의 제일 예쁜 애랑 결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척 이제 사랑했던 걸로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 다리아가 돌리가 애를 일곱 일곱 번 낳았어요. 일곱 번 낳았고 두 명은 죽고, 그럼 5명 남잖아요. 출산을 여자가 7번을 했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간 애들은 안타깝지만 5명의 살아있는 애를 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자로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다섯 아이의 엄마로서. 그다음에 이 살림이 되게 크잖아요, 이 공작 집안의 살림이. 이 살림을 인제 이렇게 관장해야 되는 안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크다 보니까 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뭐 애교를 부리고 뭐 그런 것들 할 수가 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인제 남자는 계속 아내에게 여자 얘기를 바라거나 혹은 아예 그것조차 접고 이제 그건 딴데 가서 풀고 있는 인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제 부인은 이걸 지금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처음 알게 돼 놓으니까 너무 놀라 가지고 이걸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고, 뭐 죽겠네 말겠네 이래 가지고 너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지도 못하겠고, 집에서 방에서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있고, 그러고 나니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사람들, 행랑채 사람들이 가정교사, 영국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가정 교사인데 가정부와 다투고, 친구한테 일자리 새로 알아봐 달라고 편지 쓰고, 요리사도 딱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 갖고 집을 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하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부도 마찬가지고, 돈 달라고 이 집에서 더 이상 일 못 하겠다고 이런 상황이고, 엄마가 지금 열 받아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미아처럼 집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인데 집을 아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 남자들은 되게 편하구나. 네. 특히 인제 19 세기는 정말 편하구나. 맨 마지막에 안나가 자살하고 남겨진 그 딸이 있습니다, 아니. 의 아빠인 브론스키는 아니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데리고 가든가. 애는 남한테 주고서 자기는 기차 타고 저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크림 전쟁에. 그거 참 크림 전쟁인가 터키랑 아무튼 무슨 전쟁에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19 세기에 이 참 '애들 참 편하게 살았구나, 남자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걸 누리는 대신에 또 다른 책임감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아버를 읽을 때는 쪼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쪼끔 예민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안나 까레니나는 제가 전제가 일단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여성의 불륜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요즘의 성인지 감수성, 젠더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예민한 정도하고, 그다음에 PC라고 하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혹은 뭐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거, 요즘 개념의 PC나 그런 정치적 올바름이나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고전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을 읽는 목적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시작부터 세상에 이렇게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안나를 묘사하는데 막 너무 뭐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인다든지, 세상에 이렇게 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막 이런 식의 관점, 역시 작가가 남자니까 이런 거야 라든지, 이렇게 편협하게 접근을 하면은 고전을 읽기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여러분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아, 그 당시에 남성 작가 톨스토이는 여성 주인공을 이렇게 그렸구나. 그다음에 인제 아,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에서는 남녀가 이런 식의 어떤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호적인 자격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꾸려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우 저건 마초야. 어우 저건 꼰대야. 그다음에 저 여자는 너무 굴욕적이야. 그건 우리 지금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충분히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고작 고등교육을 받고서 결혼해 가지고 애 낳고 저게 인생의 다야?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이혼도 못하고 저건 너무 굴욕적인 거야. 그건 지금 오늘날의 관점인 거고요. 이 19 세기 러시아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또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어땠는지 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옛날이잖아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고 더 심했으면 심했을 거고. 그래서 조금 관점을 유연하게, 태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스치바 입장을 보면,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이제 사고를 친 거는 맞으니까, 혹은 사고 친 것이 들통이 났으니까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치바를 보시면은 32세예요. 너무 잘생겼고요. 네, 자세히 잘생긴 걸로 나오고요. 안나하고 이제 오누이잖아요. 안나가 예쁜 만큼이나 스치바는 당연히 잘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소이는
그 환경 결정론, 그다음에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할까요? 오빠도 바람이 났는데 나중에 여동생도 바람이 나게 돼요. 그런 것도 또 잘 포착을 한 거죠. 전체 인제 이런 그림 속에서. 아무튼 굉장히 인제 매력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부인은 굉장히 열받겠지만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사람 착하고. 그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인제 부인만 인제 애가 타는 거죠. 근데 이 스치바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자유주의라는 인제 그 개념이 있습니다. 스치바는, 그러니까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어떤 유파도 견해도 선택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유파와 견해가 그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들었죠. 어떤 모자를 이렇게 쓰고 어떤 프로코트를 입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입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조를 이제 선택했는데 보수주의보다도 자유주의가 스테판에게 스치바에게 더 잘 맞았던 거는 생각을 해 보니까 인간은 뭐 존엄하고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존재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유주의가 자기의 생활 방식에 더 잘 맞았기 때문에 인제 그랬다는 거. 그다음에 돈이 많은데도 항상 돈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또 머리는 너무 좋은데 수재예요. 타고나길 수재지만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해서 성적이 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전교 1등 하고 막 애써서 서울대 들어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인제 귀족 집안의 자제이기 때문에 인맥이 좋아 가지고 또 그 인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취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스치바가 32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봉이 6천 루블입니다. 6천 루블. 그런데다가 인제 옛날에는 사회생활 빨리 시작하니까 지금 뭐 책임자 자리라고 돼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과장, 차장 이 정도까지 인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을 되게 잘하는 걸로 나와요. 스치바가 일을 잘한다?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고 했는데 일을 잘한다? 근데 작가가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스치바가 일을 잘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고요. 착하고 명랑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스치바의 착하고 명랑한 성격은 그의 이런 성장 환경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받고 자랐고 무슨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용서받고 그다음에 돈을 펑펑 써도 또 돈이 나오고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 고민은 딴 사람이 옆에서 대신해 주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 줬을 거고 지금은 부인이 대신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막 베풀고 그럼 남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런 게 인제 업무 속에서도 인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나약하고 의지가 좀 이렇게 약하고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함을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극히 관대했다. 이런 인제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스치바가 착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결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남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스치바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생리적인 자유주의 덕분에 모든 사람들을 재산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공평하게 다 잘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아내한테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미소나 요런 말 같은 건 아내한테만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도 막 하니까 옆에서 여자들이 또한 이제 들끓게 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렇죠. 예 그럴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밑줄 긋는 대목인데요. 자기가 맡은 일에 철저히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실수를 하는 일이 없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열받게 되고요.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인제 이런 관청의 업무라는 거는 나만 잘하는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백지 번역 열심히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도 계속 돌아야 되고 결제도 몇 번을 거쳐야 되고 남들도 박자를 맞춰 줘야 되니까 당연히 인제 분쟁이 생길 건데 쉽지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톨스토이의 이런 관료제에 대한 관청의 여러 업무에 대한 어떤 아이러니 섞인 그런 태도도 분명히 인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스치바를 보면은 어 19세기 그 러시아 사회에서 남성의 불륜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아유 여러분 19세기 러시아 사회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뭐 20세기 와서도 당연히 그랬고요. 막 떠오르는 거는 그 김기영 감독인가요? 충녀인가 이런 영화에 하녀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자마자 여주는 아니죠. 이제 그 조연인데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회사 여자랑 그랬냐? 아닌 거예요, 다행히.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왜냐하면 회사에서 스캔들이 나면 남편이 회사로 다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평판도 문제고 쪽팔리기도 하고. 이제 그게 아니다. 하녀다. 그러면 아직 수습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남자들도 어지간하면 조강지차고 이혼하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풍경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수지바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가장 고통받는 건 돌리인데 돌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혼? 이혼할까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요? 그리고 이 돌리는 쉐르바츠키 공적 집안의 맏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집을 올 때 지참금을 이만큼 가지고 옵니다. 즉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남편이 어느 정도 구실만 해줘도 이때 구실이라는 거는 어, 그 집안의 가장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공작 부인, 자기가 공작 부인이니까 공작이 집에 있어야죠. 공작이 있고 아이가 다섯이잖아요.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뭐 역할만 해주면 돈을 너무 밖으로 이렇게 빼돌리지만 않으면 돌리는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굳이 스치바랑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집안의 안주인이다라는 이 지위가 그렇게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치바가 돌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여러분? 글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건데 혹은 어떤 사랑을 우리가 큰 개념으로 놓으면 이거에 속하는 부분 집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인 계기를 포함하는 일종의 열정이라는 거는 사랑에서 뭐 초기 단계일 수도 주로 있을 거고 뭐 중반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사랑이라는 보다 큰 개념의 한 부분인 거지 그 밖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친근감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은 되게 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으면은 허전하고 네, 뭐 하나만 한 소리인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소중한 가치들이고 특히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노부부들 보면은 그렇죠.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살지 싶은데 또 재밌게 살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 참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히 스치바가 돌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 표현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고요. 지금 돌리 입장을 얘기를 하자면은 돌리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거나 믿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한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믿음의 한 양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나가 와가지고 오빠는 언니를 되게 사랑한다고 지금도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이번에 한 번만 봐주라는 식으로 되게 막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요. 그 넘어간다는 거는 남편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 또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제 최소한의 의무만 해준다면 굳이 뭐하러 이혼을 할 것이며 아이들이 이제 금방 자라고 네 그래서 이제 돌리는 이혼을 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는 쪽을 택한다. 근데 이제 레퍼런스들 읽어보면은 이거는 위선이니 기만이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안나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그쪽은 완전히 이제 파탄이 나면서 사실혼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나를 플러스 가치로 놓으면 돌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불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참고 살아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소설이니까요. 편하게 분석을 하면은 이 돌리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홍상수 영화의 멋진 대사를 인용하면은 아니 돌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존중해 줘야 마땅한 거고요. 그 19세기의 성모럴 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돌리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 쪽을 택하는 것은 아주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혼자서 애 다섯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자 그다음에 스치바의 특징인데 한 사람에게 깊이 몰입을 못해요. 프랑스 여 가정교사랑 했죠. 찢어졌죠. 또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무용수랑 또 사귀고 있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가정인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고요. 그렇게도 가정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돌리가 이제 그거를 간접 체험하는 게 불륜이라는 거를 안나가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멋지다 진짜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그래 뭐 가정 이런 거 필요 없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지 멋지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왜 저런 선택을 우리 시누이가 진짜 꺼림직하고 나중에 이제 안나가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심지어 동정합니다. 아니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현명하던 우리 시누이가 그 다음에 애들 입장에서 고모잖아요. 고모가 넘사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되게 꺼림직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너무 이제 안 됐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락으로 가서 스스로를 저렇게 망치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또한 이제 미리 가서 말씀을 드리면 톨스토이 소설 속의 사람들은
참 사람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애들 고모가 저렇게 진짜 넘사스럽게 젊은 청년하고 바람이 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저러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가까운 데 살면 '아 이제 얼굴 절대로 안 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찌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이 인제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처남이에요, 매형이에요. 찾아가 가지고 까레닌을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 내 동생이 이런 상황인데 좀 이혼 좀 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또 풀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보여지는 갈등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되게 어 겪는 적어도 인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그 사건들이죠. 그리고 인제 소설의 이제 처음을 여는 이 오블론스키 가정의 문제 불륜이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치솟았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지 않고 그냥 중간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리고 바람 피운 녀석도 잘못한 건 없지만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라 표현을 해야 되죠? 그걸 당한 입장 그러니까 돌리죠, 이 경우에. 돌리의 입장에서 굴욕적이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고 이 모든 것들이 19 세기 러시아 귀족 사회의 한 단면을 굉장히 인제 충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본 스토리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안나 까레니나거든요. 그 왜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주인공은 안나 까레니나고요. 그다음에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안나 까레니나가 브론스키라는 청년하고 만나 갖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엔 파멸하는 이야기고요. 그것과 나란히 레빈하고 인제 끼찌 아까 그 말씀드린 끼찌는 돌리의 여동생인데요. 그 끼찌하고 레빈이 결혼해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총 인제 세 가정의 세 커플들의 이야기인데 중심에 있는 거는 안나 까레니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편으로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혹은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사건이 기어코 일어나 가지고 있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평면적이고 일반적인 일들만 쭉 이어지면은 이건 인제 하나의 조건화된 어떤 장르인데 우리가 너무 지루해서 그 소설을 읽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에게서 그런 이제 사건은 대부분 다 이제 형사예요, 형사. 범죄, 사람 죽이고 혁명하고 네 그래서 다 형사 사건이고요. 톨스토이는 그게 뭐예요? 민사예요, 민사.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으면 민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도 기어코 칼을 들어 가지고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요. "네가 내 여자를 건드려?" 이 찌르고 "네가 나를 모욕해?" 또 찌르고 총 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톨스토이는 인제 민사에서 시작해서 민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좀 15세 정도의 인제 그 이렇게 15세 정도의 세태 풍경을 다룬 그런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톨스토이 소설을 읽어도 좋아요. 근데 인제 그러기에는 제가 이게 뽑기가 쉬워서 2 권을 가지고 왔는데 한 권 더 있고 또 여기 한 권 더 있어요. 세 권인데요. 다 읽기가 무척 힘드실 건데 뭐 그거는 인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요. 뭐 근데 이 읽으라고 제가 해야겠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만났을 때는 안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